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우양우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볼 소식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낙연과 이재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요즘 이제 친명 세력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낙연의 유일한 선택지는 제가 이전 녹화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선택지가 없어, 이낙연은. 왜냐하면은 지금 당권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리고 당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나버리면 대권 주자로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질 않아요. 지금 이번 총선을 이재명 손에 맡긴다. 그러면은 이낙연은 민주당 내에서 세력이 이제 사실상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친명, 찐명, 진명들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낙연 계열은 전부 다 이제 축출당할 거니까요. 그래서 유일한 선택지는 신당 창당이기 때문에 연초에 명락회동이라고 만났지만 사실상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선에서 거의 1시간도 안 돼갖고 끝나고 결국에는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재명한테는 그런 혁신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면서 거의 사실상 신당을 창당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제 갑작스러운 피습으로 좀 문제가 생겼고요. 일단은 이낙연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낙연은 1952년생이고 이제 올해 나이로는 72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라남도 영광군 태생인데다가 서울대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전라도 쪽에서는 이제 전라도에서 인재가 나온 거죠. 인재가 서울대 법대까지 졸업했으니까. 더군다나 이낙연 집안이 그렇게 부잣집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사정으로 서울대를 졸업하자마자 한국투자신탁에 취업한 다음에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1979년도예요. 그래서 1989년도에는 일본 특파원으로 근무를 했었고, 이제 이 특파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해외 주재원 있잖아요. 해외 주재원. 그러니까 직장인들한테는 꿈의 보직인 거죠. 해외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리고 해외 수당도 받고, 그 나라에서 애들도 키우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해외 주재원 하면 뭔가 특별하잖아요. 그리고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에 있는 국제학교에 보낸다거나 그런 특혜 아닌 특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일본 특파원을 하고 나서는 논설위원 국제부장까지 해가지고 동아일보에서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를 걸은 거죠. 동아일보 입장에서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 기자로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잘 봐줬겠죠. 근데 이제 이 정치부 기자 시절에 김대중과 친분을 쌓았어요. 김대중이 보기에는 이거 전라도 놈이 말이야,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기사도 잘 쓰고 회사 내에서도 잘 나가니까 친분을 쌓았겠지. 그리고 그걸 계기로 정치를 입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1989년도에 정치 입문을 제의했었으나 이낙연이 밝히기로는 자기는 정치인이 되는 것보다는 일본 특파원 자리가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특파원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얘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김대중 쪽의 지지율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입문 제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일본 특파원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라도 특파원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특파원은 거의 보장된 자리고, 정치 입문을 하려면은 선거에 나와가지고 당선이 돼야 되는 거였으니까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특파원 자리를 선택했다는 건 누구나 납득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00년에 16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을 했고, 이후에는 연달아서 이제 17, 18, 19 4선 의원까지 한 다음에, 그리고 16대 대선에서는 경선에서 노무현을 지지하면서 이제 친노 세력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전라남도 지사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까지 하는, 어찌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으로 데뷔를 한 이후에 정치적으로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거죠. 근데 이게 물론 정치적으로 탄탄대로를 걸어왔다고는 하지만 이낙연 자체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신문 기자 출신으로서 요즘에 흔히 민주당의 이제 핵심 세력이라고 부르는 86 민주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뚜렷한 정치 세력도 계파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김대중의 친분으로 인해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친노 세력에 가깝게 이제 포지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인연을 발판 삼아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무총리까지 맡았으니까 친문, 친노, 친문, 그리고 지금은 이제 친낙계를 형성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 대선 주자로 약간 이낙연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국무총리를 맡기고 했던 것 같아요. 친노, 친문, 이낙연계로 연결하는,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 이게 문재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친구였던 노무현 시절에도 가까웠던 이낙연을 자기 후임으로 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웠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21년도에 국민 통합을 한다는 명목하에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면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문재인 정권 바로 전에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층 이외에도 약간 중도층에서도 그렇게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사면 이야기를 꺼내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의 이제 원인이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명박을 사면한다는 건 강성 민주당층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낙연이 이 발언을,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지지율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은 제가 사과드린다, 촛불 정신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사과를 하는 사태에 이르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다음 주자는 이낙연이지,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낙연이냐 아니면 안희정이냐 뭐 이런 얘기가 처음엔 있었지만, 뭐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 문제로 인해서 쳐져 나갔으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이낙연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지율 10% 턱걸이 초비상 완전 지지율이 폭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우량주였는데 하루아침에 이거 상패가 된 거예요, 상패가. 그 다음 이낙연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이 어부지리로 경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결국에는 경선을 해보니까 민주당 당무위 이재명 승리 확정, 이낙연은 이제 경선 결과에 수용한다 하고 이제 물러나게 됐죠. 근데 나중에 요즘에 나오는 뉴스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낙연의 측근인 남평호라는 사람이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은 내가 최초 제보한 것이다라고 까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전에 이낙연이 국무총리일 때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맡았던 사람인데 경선 승리를 위해서 대장동 의혹을 제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게 이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검찰에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경선 과정, 원래 경선 과정이 제일 치열하거든. 이게 경선만 이기고 나가면 내가 우리 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우리 당의 경선 대선 주자로서 당연히 나가면 내가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선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치열한 싸움이야, 치열한 싸움. 경선만 나갈 수 있으면은 뭐 서로 물고 뜯고 난리 아니거든. 그래서 대부분 경선에서 나온 그런 의혹들은 대부분 다 사실이야. 왜냐면은 내부자들이 뭐 얼마나 잘 알겠냐고. 자기들끼리 뭐 쟤네 저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랬다더라 막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팩트체크가 된 거를 갖고 들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요 남평호라는 사람도 대장동 의혹이면 이재명을 침몰시킬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보를 했겠죠.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도 이재명이 워낙에 방어를 잘 하고 있다 보니까, 방어라는 게 뭐 법적인 게 아니라 이게 법 외적으로 방어를 잘 하고 있으니까 결론이 안 났는데, 아무튼 요 사람이 그랬다고 해요. 경선 승리를 위해서. 이낙연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그 박진영의 노래 있잖아요.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돼. 너의 그 아이가 내 아이였어야 돼. 막 그거 있잖아. 야, 이거 내가 만약에 대선에 나갔으면은 대통령에 내가 당선이 되고 했을 건데, 그때 내가 사면론을 꺼내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민을, 그런 후회를 진짜 뼈저리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승리했다면, 사면론 안 꺼내고 경선에서 이겼으면은 중도층에게 우호적 평가를 받는 이낙연이 제 생각에는 윤석열을 꺾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이재명에 대한 강한 지지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이재명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낙연은 약간 좀 좀 호불호가 없다고 해야 되나? 좋지도 않은데 딱히 싫지도 않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뭔가 강력하게 뭘 추진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 마음을 좀 상하게 한다거나 그런 발언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좋게 말하면은 조심성이 많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좀 우유부단하다고 해야 되나? 지금 이낙연의 마음은 이전 대선 때 이 경선이 정말 아쉬운 걸 거란 말이에요. 제일 아쉬운 건 당연히 본인이겠지. 당연히 다음 대통령은 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지지율이 폭망하면서 경선에서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마지막 대선 도전을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 작업이라는 게 뭐냐? 이재명을 제거하던가 아니면 당내 지지율을 자기가 회복해서 자기가 당 대표가 된다던가, 아니면 지금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당 창당을 통해서 자기만의 세력을 다시 규합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는 이재명도 똑같다. 이재명도 다음 대선에 또 나가야지. 근데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판 결과가 나오지 못하게 해서 그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버리면은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가,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그만큼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뭔가 시간 끌기나 아니면은 이의제기나, 그리고 국민들이 여러 눈초리를 제시하는 거나,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이 법원이나 판사 이런 쪽에다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커지니까. 그리고 물론 당내 지지율이 유지가 돼야 그게 가능한 거겠죠. 자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판 결과가 나오지 못하기 위해서 재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별수를 다 쓰고 있잖아요.
단식도 했고, 그리고 뭐 법관 기피 신청도 하고, 변호인도 교체해가지고, 내가 변호사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파악을 위해서 좀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막 그랬어요. 어쨌거나 이낙연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정말 집안 개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당이니까, 서로 다른 당이다라고 말하겠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뻗쳐나온 하나의 뿌리를 가진 그런 두 개의 정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이 예상 행보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연동형 비례대표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고, 그리고 위성정당은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위성정당이야말로 이재명이 이낙연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큰 카드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재명에 관련된 공세, 대장동 의혹도 이낙연 쪽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뭔가 더 갖고 있는 카드가 있다면 그거를 까놓을 확률이 높지만, 워낙에 많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뭐가 있을까 싶지만, 더 있으면 그것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튼 이재명 관련된 공세를 할 것이고, 그리고 최대한 세력을 규합한 다음에 친낙 세력을 이끌고 민주당을 재탈환하려고 할 거예요. 신당 창당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대선에서 이기려면 민주당의 기본 지지 세력을 다 갖고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합 경선을 치르자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민주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의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다시 재건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갈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사실 요즘 너무 힘들죠. 친명, 진명, 찐명. 대체 어떤 놈이 내 편이야? 이거 좀 아리까리 할 거예요. 겉으로야 이재명 대표가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실드 쳐주는 놈들이 맞지만, 이게 총선 끝나고 나면 또 모르거든. 총선 끝나면은 또 뒤에서 칼 꽂을 놈들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명들은 이미 이재명하고 등을 돌렸으니까 총선 공천 작업이 굉장히 힘들죠. 비명이 자기 공천 떨어졌다고 하면은, 이거 친명이라서 붙고 비명 행사하는 거 아니냐, 비명들은 다 공천에서 조져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들고 나오면 계속 그것도 가십거리로, 이슈거리로 나오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죠.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공천 관련해서 잡음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진짜 어떤 놈이 이재명 편이냐, 이거를 분별하는 게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매주 재판도 다녀야 되고, 국민의힘이 또 공세를 저렇게 펼치고, 거기다가 이제 이낙연까지 상대할 판이니까 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 갑자기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피습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뭔 날벼락 같은 일이야. 그러니까 테러는 이재명이 당했는데 사실 가장 큰 데미지는 이낙연한테 온 겁니다. 이게 제가 어제 피습 사건이 일어나면서 급하게 이제 녹음을 했던 그 영상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 상황에서 이낙연이 신당 창당을 한다라고 들고 나오면 사람들의 비난은 불보듯 뻔한 거죠. 야, 니네 대표가 지금 저렇게 칼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야, 너는 지금 신당 창당 그런 얘기를 하고 싶냐? 이런 얘기를 들을 게 뻔하단 말이에요. 이낙연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피습에 이낙연 신당 창당 이달 말로 늦출 듯, 불난집 부채질 안 돼,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신당 창당이 늦춰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예상한 것과 마찬가지지만 이건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은 했을 거예요. 이제 민주당 내부에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신당 창당이라던가 아니면은 비명계의 반발 같은 것들이 좀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지금 야, 발 뻗을 것을 보고 누워야지 이 자식들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이재명이라고 이 왕관을 만들어 쓴 이 아저씨 때문에 이 전국이 엄청나게 흔들려 버린 거야. 근데 제가 물론 이제 도의적으로 이 신당 창당을 당연히 늦출 거라고 예상은 했어. 그건 누구나 예상했고 당연한 수순이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바로 이낙연이 안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낙연은 이도저도 아니고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는 회피형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터졌어도 자기가 신당 창당에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신념과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신당 창당은 미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좀 돌파를 했어야 오히려 자기에 대한 지지자들도 좀 결집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선택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가 될 건데,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이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 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나중에는 신당 창당 안 할 거야? 할 거잖아, 결국에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됐으면은 창당 못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임팩트가 없고 리더십이 없는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내가 과연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까? 이낙연을 따라가는 거는 정치적 모험이잖아요. 어쨌거나 민주당이 지금 제1야당이고 이낙연이 나가서 신당을 만든다면 그건 정말 군소정당, 중소정당이 될 게 뻔한데, 내가 저런 리더를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지금 마음속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낙연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신당 창당에 대한 동력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요 사람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요 아저씨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공고해졌다. 신당 창당도 그냥 갑자기 저격돼 버렸다, 이 아저씨가. 이재명한테는 아무튼 잘된
사고 난 건 안 됐지만 정치적으로는 잘 된 일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낙연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 대체 요 친명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은 누구인가? 뭐 거기서 저는 요즘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양이원영 같아요. 양이원영. 근데 이 양이원영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부터 친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황당한 친명이야. 황당한. 네가 친명이었어? 전혀 몰랐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친명이래. 그 양이원영이 대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고 그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면은 이 양이원영은 탈핵 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 폐기하자 뭐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서강대 생물학과를 나왔고 정책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다음에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경영대학교 경영학을 전공을 했대요. 여기서 우리는 좀 뭔가 의문이 들 겁니다. 아, 생물학과? 그래, 생물학과는 그래도 공대니까, 뭐 공대 중에서도 뭔가 좀 물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과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공대야. 근데 그 이후에는 정치학,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갑자기 탈원전을 하재. 그러니까, 뭐,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공대를 졸업한 입장이라서, 이 공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숫자나 이런 수치로 뭔가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정치학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이 탈핵을 주장한다?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물론 이 탈핵을 주장한 게 이제 뭐 우리나라 동해안에 뭐 활성단층이 있는데 그 활성단층에서 뭐 지진이 나면은 뭐 원전이 잘못될 수 있고 그렇게 원전이 잘못됐을 때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경제적 피해가 클 거 같으니까 탈핵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금액적 그 경제적 그게 이제 뭐 탈핵이 돌아가면서 운전하면서 얻어지는 그 경제적 이득보다는 이제 원전이 박살이 났을 때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 뭐 그런 측면에서 탈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뭐 이런 논리라면 자동차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자동차를 모두 없애자. 이번에 또 일본에서 비행기가 충돌해가지고 비행기가 막 불나고 터졌잖아. 그러면은 비행기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비행기를 모두 없애는 건 어때? 이런 주장을 하면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 탈핵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된 전공자가 주장을 펴는 게 맞지, 이렇게 좀 곁다리로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정도의 지식으로 주장할 만한 그런 학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양이원영 같은 경우에는 녹색당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딱 맞잖아. 탈핵이 약간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녹색당 지지자였어. 그리고 녹색당으로 뭔가 하려고 했고. 근데 요 탈핵 주장하다가 뭐 핵융합 발전도 하지 말지. 이거는 뭐 핵융합은 지구에 태양을 만드는 건데 지구에 태양 만들면 다 죽는 거 아님?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그런 논란이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논란이 정치인,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되는 과정이 좀 논란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저번부터 연동형 비례대표,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21대 총선부터 진행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위성정당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뭐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위성정당을 통해서 이제 중소정당이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가려는 걸 거대정당이 뺏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위성정당을 양이원영도 비판했어. 야, 이 민주당에서 녹색당, 난 지금 녹색당 여기 나가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니네가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면은 이런 중소정당이 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막 비판을 했어. 그래서 위성정당은 막장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욕을 한 거야. 근데 민주당이 여기서 어떤 수를 냈냐면은, 야, 그러면은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 때 민주당만의 위성정당이 아닌 좌파들의 위성정당 연합을 하나 만들게. 그러니까 뭐 녹색당 너도 와. 그리고 용해인 너 기본소득당 너도 와. 해가지고 얘네들을 중간중간에 그 비례대표 앞번호를 준 거야. 그래서 용해인은 5번을 받았고 양이원영은 9번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거 막 위성정당은 막장이라고 막 욕하고 시위하고 했단 말이야. 양이원영, 용해인 위성정당은 막장 막 욕하다가 이 비례대표를 해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위성정당은 아니고 우리는 연합정당이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아니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시민당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녹색당이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연합으로 나가자는 얘기에 합쳤다가 이제 그대로 그냥 민주당원이 돼버린 거야. 근데 웃긴 게 요 용해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기는 기본소득당이었으니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이후에 바로 나가서 이제 다시 자기의 원래 당이었던 기본소득당 활동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데, 양이원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주당에 남아가지고 갑자기 녹색당 활동하던 그런 시기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좀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이원영이 또 이 친명 활동을 하게 된 원인이라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게, 한참 이 정치인들이 땅 투기 관련해가지고 엄청 얘기가 많았잖아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희숙 의원이 그냥, 나 그냥 이렇게 논란이 될 거면 국회의원 안 할랍니다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양이원영도 모친이 광명의 땅 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무혐의를 받고 다시 복당을 한 케이스인데, 일반인이 산을 샀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드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양이원영 엄마가 광명에 땅을 샀는데 그게 땅이 뭐 집을 지으려는 땅도 아니고 뭐 논밭도 아니고 그냥 그게 산이었대, 산. 보통 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뭐 거래도 잘 안 되고, 거래가 된다 해도 굉장히 싸게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뭐 가치가 없는 땅이니까. 근데 갑자기 일반인이 산을 샀다? 그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근처에 뭔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생긴다고 했어. 뭐 지식산업센터인가 뭔가 막 생긴다고 했는데, 아무튼 뭐 요 관련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은 이은혜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의자가 검거되어 다행입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슈되고 있는 이 시기에 2019년도에 발생한 이 사건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이슈되는 거는 뭔가 검찰 쪽에서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 이슈로 덮기 위해서 한 게 아닌 것인가. 이거는 진짜 정치병 말기 환자들이나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정치 관련해서 이슈가 1년 365일 계속 있는데 그럼 뭐 수사하면 안 돼? 수사하고 뭐 TV에 나오면 안 돼? 아니 뭐 전청조 사건도 막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이슈가 확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정치 관련 이슈는 전부 다 전청조 사건으로 덮으려고 나온 건가? 그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막 제시를 한 거예요. 양이원영과 윤미향이 출당 조치에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탈당을 하지 않고 무소속 의원으로 유지시키기로 한 다음에 결국에는 둘 다 민주당으로 복당해서 지금은 잘 활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양이원영이 맨 처음에는 탈핵운동가로서 민주당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왔다가 한번 정치적으로 이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위기를 한번 겪고 나니까 그럼 위기감에 뭔가 자기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긴 했지만 한번 잘못해가지고 탈당했으면은 비례대표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였고, 그리고 이번에는 비례대표로 했다지만 다음번에는 지역구를 받아야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양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야 윤석열, 지금 우리나라 내부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넷플릭스에 왜 투자하냐, 이런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이슈였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K 컨텐츠가 막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야 이제는 넷플릭스도 우리나라에다가 K 컨텐츠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K 컨텐츠에 투자한다는 이야기였는데, 양혜원 형은 그거를 한국에서 넷플릭스에 투자한다고 잘못 알아먹고, 야 씨, 우리나라에 투자할 것도 많은데 왜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에다가 투자를 해?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짓거린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남국 코인 이슈 때 진보라고 해서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 있느냐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남국을 실수치려고 그런 거죠. 진보라고 도덕적이어야 하냐? 근데 도덕적이지도 않아. 물론 이제 코인이 불법은 아닌데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도 코인 단타를 치고 있었던 게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뭐 진보라고 도덕적이어야 되냐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은 도덕적이어야죠. 근데 내 도덕적이라고 오타를 쳤는데 도덕적이라는 말이 우연치 않게 잘 맞네. 좌파 민주당 놈들은 다 도덕적이야. 아주 그냥 도덕적이지가 않고 도덕적이야. 그리고 또 양희원 형이 탈핵 전문가로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엄청 됐잖아요. 지금은 뭐 쑥 들어갔는데 IAEA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슈였냐면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는데 IAEA에서 확인을 받았다. 그쪽에서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받고 방류를 결정했다라고 했고,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IAEA에서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일개 그 회원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주장한 건 뭐였냐면은 IAEA라는 것은 유엔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사조직 같은 거다.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돈 받고 방류해도 괜찮다라는 보고서를 조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IAEA는 유엔 산하 독립기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IAEA가 결정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결정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개 공대도 아닌 정치학 경제학을 전공한 양이원영 씨가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한다는 게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양이원영의 이런 노력들이 좀 이재명의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친명 넘어 진명이 된 양이원영은 이제 광명을에 출마하기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광명을 같은 경우에는 양기대라고 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야.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낙연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그래서 이낙연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양기대 의원은 이낙연계로 분류가 돼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자를 하다가 국회의원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국회의원에 나왔으나 17대 18대에서 둘 다 낙선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16대 광명시장으로 뽑히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낙선하고
두 번 광명시장 한 다음에 이번에는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17대 국회의원부터 나왔으면은 거의 20년을 광명에서 뼈를 묻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친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양기대의 지역구에다가 친명 양이원형을 꽂아 넣으려고 지금 수를 부리고 있죠. 근데 과연 이제 경선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양기대한테 경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안 주면 양이원형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게, 이 양이원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광명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연고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광명에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광명 쪽에다가 주소지를 놓은 것 같은데, 과연 경선에 양기대가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나간다고 하면 뽑힐 수는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 이낙연계로서 어떻게 지켜나가지 않을지, 뭐 그런 걸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